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스톡턴. 이곳 지역에서도 가장 문제가 많다는 스톡턴 고등학교에 조끼를 입은 한국인 할아버지가 말없이 금속 탐지기를 작동시키며 학생들의 흉기 반입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짓궂은 학생들은 이 한국인 할아버지를 조롱하며 돈 없는 장난을 이어나갔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학교에서 소름 돋는 총성이 울려 퍼진 뒤부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곳 학교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준호입니다. 저는 37년 동안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했으며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솔직히 저는 평생을 살아왔던 부산을 떠날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의 일상, 아침에 뜨거운 보리차 냄새, 칠판에 분필을 긁는 소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돈이 아닌 마음을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아파트의 침묵은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겐 새로운 도전이 필요할 때임을 직감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홀린 듯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갔던 건 어쩌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많이 부족하긴 했지만 외국어 중 유일하게 영어만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전부 교사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덕분이었죠. 저는 늘 학생들에게 영어 공부만은 게을리하지 말라고 조언했는데 정작 저는 영어를 하지 못한다면 그건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교육자인 셈이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캘리포니아 스톡턴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스톡턴은 캘리포니아에서 최악의 우범 지역으로 여겨지는 곳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도대체 제가 여길 왜 왔나 하시겠지만 영어도 어설픈 동양인 노인인 저를 받아주는 일자리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스톡턴의 한 고등학교에서만 제게 인터뷰 기회를 주더군요. 그렇게 인터뷰를 위해 이동하면서 저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스톡턴은 한국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거든요. 여기 거리는 온통 금이 가 있었고 집들은 철조망과 벽으로 보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착하게 된 스톡턴 고등학교에는 금속 탐지기와 경찰차가 앞에 주차되어 있었죠. 알고 보니 스톡턴 고등학교는 그렇게나 위험하다던 스톡턴에서도 가장 위험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 가정, 이민자 가정에 방치된 아이들이 주로 재학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기 사고도 종종 일어나고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인터뷰에서 교장 선생님은 제게 단도직입적으로 조건을 제시하더군요. 교장 선생님은 눈이 움푹 들어가 있고 넥타이를 너무 꽉 매고 지친 목소리를 내며 말했죠. 김 선생님, 교실에 가기에는 너무 늙으셨군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군대에서 복무하셨죠?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특등 사수 출신입니다. 김 선생님, 여기는 한국이 아닙니다. 여기는 스톡턴입니다. 스톡턴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상위 3위 안에 드는 것쯤은 아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곳 학교에서만 2건의 흉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번은 봉쇄 조치까지 내려졌죠.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이곳에서 한 달 이상 일하는 보안 요원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당신이 군인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채용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제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김 선생님이 더 잘 아시겠죠. 당신은 근무 중에 누군가를 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좋아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총을 제대로 다루는 교육을 받지 못했고 어떻게 해야 총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캠퍼스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경비원 중 한 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학교 운동장에서 소총을 소지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유일한 아시아계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책임이자 경고였습니다. 학생들은 즉시 제가 새로운 경비원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역시나 짓궂더군요. 어쩌면 당연했죠. 그 위험하다는 스톡턴에서도 가장 위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그들인데 거기에 만만해 보이는 동양인 노인을 봤으니 그들에게 저는 너무나도 쉬운 먹잇감이었습니다. 이봐, 중국인 할아버지, 제키 첸의 아빠, 노인네,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제가 등을 돌렸을 때 그들은 제게 쓰레기를 던졌어요. 쓰레기통을 넘어뜨려 저를 골탕 먹였어요. 어떤 학생들은 쿵푸 자세를 흉내내며 캡션 뒤에서 웃는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어요. 스톡턴 고등학교를 순찰하는 중국 NPC, 특히 다리우스라는 소녀는 끈질겼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복도에서 저를 지나치더니
늘 제게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쏘실 건가요? 그쳐진 재킷에 총알이 있나요? 근데 총을 쏠 줄은 아시나요? 저는 실제로 총을 쏴본 적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들은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더 나쁜 상황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문제는 학생들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선생님들은 저를 거의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체육 선생님인 칼더 씨는 거만한 표정으로 문만 잠그고 조용히 근무하다 퇴근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지 마세요. 화학 선생님인 젠크스 씨가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제발 아이들에게 말 좀 걸지 마세요. 당신은 직원이 아니라 보안요원입니다. 점심시간에는 직원들이 함께 앉아 저를 쳐다보곤 했지만 제가 가까이 올 때마다 일부러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빠른 영어로 전환했습니다. 사실 아무리 한국과 미국의 문화가 서로 다르다곤 하지만 저는 이러한 개인주의가 극심한 미국의 문화에 도저히 적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어른들이 존경받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학교 경비원도 모든 학생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옛 학교 복도에서 경비원 백 씨는 단순히 문 앞에만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우유팩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아이들을 위해 우산을 들고 다녔습니다. 종소리가 울리자 아이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안전하게 귀가하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그를 경비원이 아닌 백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를 백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매일 아침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보리차 한 잔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학교를 지키는 사람도 교육자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학교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학교는 마을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나 속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사람들을 직함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마음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여기 스톡턴 고등학교에서 저는 미스터 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보안이었어요. 조롱의 목적이 아니라면 어떤 학생도 저를 아는 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선생님도 제 하루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교사 휴게실에서 파티를 하지만 오직 저만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가구인 것처럼 제 옆을 지나갔고 제가 길을 막았을 때만 말을 걸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럼에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어요. 하지만 미국의 개인주의 문화는 제가 먼저 다가간다고 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더군요. 제가 한 소년에게 신발끈이 풀렸다고 말하려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내 아빠가 아니야. 내 일에나 신경 써. 그리고 저는 그것이 바로 여기 미국에 있는 암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 일에나 신경 쓰세요.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공간을 보호하도록 훈련받습니다. 한국에서는 우리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돌보도록 잘합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샌드위치를 하나 더 가져와서 배가 고파 보이는 소년에게 하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아파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김치가 없습니다. 식탁에서 저를 기다리는 아내도 없습니다. 마당에서 웃고 있는 아이들도 없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게 맞을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인으로서 살면서 단 한 번도 뭔가를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이게 바로 한국이 빠르게 발전을 이룩하고 또 성공적인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아무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아도 저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학교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힘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뭔가 나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죠. 식당은 평소보다 더 시끄러웠습니다. 금속 의자에서 웃음이 울려 퍼지고 쟁반이 덜컹거리고 학생들이 소리치고 밀치고 있었죠. 저는 학교 내부 순찰을 마친 뒤 보안 카메라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39분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전에 본 적 없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가늘고 창백했습니다. 얼굴을 가리는 후드티를 입고 있었어요. 그는 배낭을 메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의 손은 뻣뻣했고 후드티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고 뭔가를 꽉 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는 뭔가를 다급히 찾고 있는 듯 계속해서 주변을 두리번댔죠. 저는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가슴이 조여졌습니다. 저는 이 학생이 여기에 밥을 먹으러 온 게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얼마 전에 반복적인 싸움과 교내 약물 복용, 그리고 교사 협박으로 퇴학당했던 제러드 린시였습니다. 그는 최근에 갱단폭력으로 인해 형을 잃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진통제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그를 여러 번 실패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의 후드티 주머니 안에는 어머니의 남자친구가 잠든 사이에 훔친 49경 권총이 들어있었습니다. 오전 11시 40분에 제러드는 식당에 들어가 천장에 한 번 발사했습니다. 비명이 식당 전체에 터져 나왔습니다. 식판이 떨어지며 학생들은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일부는 뛰었고 다른 일부는 얼어붙었습니다. 모두 엎드려. 그는 떨리는 눈빛으로 외쳤습니다. 내가 원하는 놈들은 따로 있어. 하지만 내게 협조하지 않는다면 전부 다 저승으로 보내주겠어. 제가 나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이곳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던 저지만 저는 아이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패닉에 빠진 상황을 이용해 벽 가까이 낮게 움직이며 이동했어요. 비록 전역한 지 수십 년은 되었지만 군대에서 실전 훈련을 거치며 은원패에 대해선 몸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그때의 제 몸은 마치 20대에 각 군대에서 훈련을 받았을 때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모든 훈련의 기억들이 생생했고 몸이 저절로 반응했죠. 저는 손가락으로 옆팔의 끈을 풀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제가 군대에 몸담았던 그때의 대한민국 육군에서는 실탄 사격과 청각 장애를 유발하는 시끄러운 폭발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덕분에 이 정도 혼란쯤은 그다지 낯설지도 않았죠. 총기를 든 학생 제러드는 자판기 근처에 모여있는 소녀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조준했죠. 저는 빠르게 제 총을 올렸습니다. 멈춰.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칼날처럼 혼란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내려놔. 그는 깜짝 놀라며 저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넌 누구야? 너와 내 친구들을 구렁텅이 속에서 구할 사람. 그의 손가락이 경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가 약물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상태임을 인지했고 그가 저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려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걸음 옆으로 나아가 조준간을 조정하고 발사했습니다. 쾅! 거의 동시에 두 발의 총성이 울렸어요. 하지만 제가 더 빨랐죠. 그가 저를 향해 발사한 총알은 빗나갔고 저는 제가 조준한 대로 그의 어깨를 정확하게 맞추었거든요. 그의 권총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성공이었어요. 저는 아직 갱생의 가능성이 있는 그를 사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학생들은 벌벌 떨면서 테이블 아래에서 들여다보았습니다. 몇몇은 숨을 헐떡였어요. 다른 학생들은 울기 시작했죠.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총을 걷어찼습니다.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어요. 안정적이었죠. 그런 다음 저는 수십 년 전에 배웠던 대로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안전해. 한국에서는 우리는 누구도 포기하지 않아. 정말로 한국에서는 누구도 버리지 않습니다. 함께 갈 수 없어도 옆에 있는 누군가가 함께 끌어주죠. 구급 대원들이 곧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2시간 동안 저를 신문했습니다. 당연히 정당방위였고 경찰들조차 제 판단력과 사격 실력에 감탄하며 존경의 경례를 올리더군요. 군대에 있을 때 저보다 사격을 잘하는 녀석들은 꽤나 많았는데 아무래도 미국에서만큼은 제가 최고 수준의 명사수인 모양이었어요. 한국인들의 사격 솜씨는 미국인들을 훨씬 능가하는 듯 보였죠. 아무리 총기가 합법인 미국이라도 한국인들의 타고난 사격 실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날 이후 학교에서의 제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를 그렇게나 조롱하던, 저보고 총 쏘는 법은 아냐며 허세를 부리던 소년이 속삭였습니다. 그 장면은 완벽했어요. 당신을 존경합니다. 또 다른 학생은 당신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어요. 떨림도 전혀 없었죠. 당신은 잘 훈련받은 군인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대화해 본 적이 없는 한 소녀가 이렇게 간단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침착하게 우리를 지켜줬어요. 다른 미국인 경비였다면 그냥 못 본 채 하며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한국인인 당신은 달랐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서 유니폼을 청소했습니다. 보리차 한 잔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떠난 후 처음으로 저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총격 사건 이후 스톡턴 고등학교 학생들은 분명 저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고 그건 저를 무시하던 다른 미국인 교사들도 마찬가지였지만 모든 교사들이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백혜 씨가 가장 그랬죠. 그는 학교의 수석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이곳 고등학교의 악명과는 반대로 수많은 고급 학위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보드에 적힌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의 교실을 지나쳤습니다.
학생들은 지루하고 혼란스럽고 답답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곳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학이라는 과목을 아예 포기한 상태 같았어요. 문제는 두꺼운 마커로 작성되었습니다. 2차 방정식을 푸는 문제였어요. 간단해 보였지만 이미 단계적인 수학 과정에서 뒤처진 다른 학생들에게는 매우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백혜 씨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고등학생이 이것도 못 풀 수가 있지? 아무래도 너희들은 대학 가기는 틀린 것 같구나. 그러다 그는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자 그는 저를 냉소적인 눈빛으로 바라보더군요. 너희들의 미래가 바로 저 경비원이야. 아무런 지식도 기술도 필요하지 않은 직업이지. 저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싶니? 그게 싫다면 지금이라도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보는 건 어때? 그의 차별은 노골적이었어요. 도대체 제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러나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아이들 앞에서 그와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못 들은 척 제 할 일을 할 뿐이었죠. 그러자 백혜 씨는 작정을 했는지 제게 거만한 표정으로 손가락을 까딱이더라고요. 이봐요, 김 씨. 당신 왕년에 고등학교 교사로 일했다고 했죠? 그럼 이리 와서 이 문제나 한번 풀어보시죠. 뭐, 아무리 교사라고 해도 다 같은 교사겠어요? 세계 최강의 국가인 미국에서 교사 일을 하는 저와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서 교사 일을 하는 당신 사이에는 엄연한 수준 차이가 존재하겠죠.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는 풀 수 있겠죠? 그의 도발에도 저는 정중하게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글쎄요, 굳이 저까지 나설 필요가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중학생마저 이 정도 문제는 풀 수 있을 거예요. 정 원한다면 제가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도록 하죠. 그는 제 말에 팔짱을 끼며 냉소적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의치 않고 마커를 집어들었죠.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백혜 씨의 풀이는 너무 고리타분해요. 한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수학을 어렵게 접근하지 않아요. 수학이라는 복잡한 학문 대신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합시다. 일단 우리는 제곱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정식을 다시 씁시다. 그리고 이제 괄호 속에 고립합시다. 여기까지 못 따라온 학생 있나요? 제 풀이에 수학 과목을 아예 포기한 채 잠만 자던 학생들까지도 제 수업을 경청하며 제 풀이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학생들의 집중에 저는 마커의 뚜껑을 덮고 돌아섰죠. 자,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두 개의 가상에 그래프가 X축에 닿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이 전 세계 수학 능력 1위 국가인 것을 아시나요? 우리는 문제를 어렵게 해결하지 않거든요. 교실은 조용했습니다. 순간 한 학생이 속삭이며 정적을 깨부쉈어요. 잠깐만요. 정말 이해가 됐어요. 또 다른 학생은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죠? 저는 중학생 때부터 수학을 포기했는데 이젠 다시 도전해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백혜 씨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네, 그게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나 정통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저는 반박했어요. 아니요. 이건 완벽하게 정의에 입각한 해결 방식입니다. 정의대로 해결했지만 그냥 문제를 쉽게 인식하게끔 한 것뿐이에요. 이게 바로 효율을 추구하는 한국식 수학 문제 풀이죠. 결국 백혜 씨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씩씩댔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다음 날 한 무리의 학생들이 경비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 선생님, 더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실이 아니라 학교 보안실 뒤쪽 구석에서 수학 동아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더 많은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매주 더 많은 성적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때 저를 지나쳤던 선생님들이 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스승은 칠판보다 마음을 먼저 채운다. 진정한 교사는 칠판 앞에서 마음을 채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기 미국에서 저는 다시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셋째 주까지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방과 후에 머물렀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중 대다수가 고등학교 이후로 수학을 아예 포기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소득 가구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학생들이더라도 누구나 꿈과 희망이 있었고 이들은 생존을 위해 겉으로만 사나워 보이지 다들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던 거였습니다. 이러한 어린 학생들을 위해 저는 한국에서 가르쳤던 대로 학생들에게 최대한 쉽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아니, 노력할 필요도 없었죠. 그냥 한국에서 수업하는 그대로 설명하면 되었거든요. 저는 패턴으로 풀고 그림으로 사각형을 완성하고 실제 은유로 복잡한 논리를 설명하는 등 전통적인 한국 방법을 사용하여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포물선은 단순한 곡선이 아니란다라고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분수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해봐. 수학은 현실의 언어와 같아. 한때 모든 시험을 포기하고 잠만 잤던 학생들이 이제 공책을 손에 들고 더 많은 것을 갈망하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백혜 씨. 어느 날 오후 그는 클립보드를 단단히 움켜쥔 채 복도에서 저를 막았습니다. 김 선생님,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클럽에 대해 계속 질문을 받고 있어요. 학생들이 제가 가르치지 않은 방식으로 해결된 숙제를 제출하고 있어요. 저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아이들은 더 나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백혜 씨는 여전히 질투심에 불탔어요. 학생들은 당신의 방법을 모방하고 있지만 이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아마도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영감을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시네요. 모름지기 선생이라면 존경을 받기 위해 움직이는 게 아닌 학생들을 위해 움직이셔야죠.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제 담당입니다. 당신이 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도 안 됐어요. 이 아이들은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모두요. 당신의 것도 아니고 제 것도 아니에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라고요. 제 조국인 한국에서는 이러한 의지가 있는 모든 아이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기회가 제공됩니다. 결국 백혜 씨는 할 말이 없었는지 황급히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때 백혜 선생님의 낙제생 중 한 명이었던 마리아라는 소녀가 지역 수학 대회에서 우승하는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녀는 금메달을 들고 무대에 섰고 누가 가장 많이 도와줬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김 선생님, 그는 저에게 수학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청중은 박수를 쳤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백햇은 전혀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성공 이후 더더욱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방과 후에 머물렀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집에서 동생들을 과외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어느 날 커피를 마시러 들러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당신은 대부분의 교육자들이 3년 동안 한 일보다 3개월 동안 더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모두가 축하한 것은 아니었죠. 이번에도 바로 백혜 씨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믿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시청에서 저에게 편지를 보낸 거였어요. 모든 교육 활동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저는 교장실로 소환되었고 그곳에 교육부 공무원이 침울한 얼굴로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제대로 된 캘리포니아 교육부 인증 없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지역 및 노조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애써 침착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정중하게 말했죠. 저는 여기서 교사가 아닙니다. 단지 도우미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했어요. 안타깝지만 인증된 교사진에 의해 행정신고가 제출되었습니다. 당신이 커리큘럼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식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방 건너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 있었습니다. 백혜 씨,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말이에요. 뉴스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몇몇 선생님들이 다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두려움 때문에 클럽에 오는 것을 멈췄습니다. 몇몇은 조용히 묻기도 했습니다. 김 선생님,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무가 너무 빨리 자라면 어떤 사람들은 나무를 자르려고 하지. 하지만 좋은 뿌리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 저는 수학 동아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조용히 복도로 돌아갔습니다. 화이트보드도 없고 마커도 없고 조끼, 손전등, 그리고 제 생각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충분했어요.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흘 후 절대 잊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건물 밖으로 나가보니 5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 울타리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공책을 들고 있었고 어떤 학생들은 표지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을 다시 복귀시켜주세요. 우리는 선생님 덕분에 포기했던 수학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난하고 꿈도 희망도 없던 우리를 구했어요. 이제 그가 우리를 가르치도록 하세요. 그들은 하나씩 서서 휴대폰에 대고 비디오를 녹화했습니다. 예전에는 수학 과목은 무조건 F를 받았어요. 당연하죠. 저는 수학을 공부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김 선생님 덕분에 A를 받았어요. 그가 저를 믿기 전까지는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희 학교의 대부분의 교사들은
저희 모두를 포기했죠. 하지만 김 선생님은 달랐어요. 그는 우리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었지만 또한 존경과 명예라는 규율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비디오들은 지역 언론에 가득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교육감이 직접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하루가 멀다 하고 총성이 울려 퍼지는 위험한 학교에 교육감이 직접 찾아올 줄이야. 이건 정말로 놀라운 상황이었어요. 아무튼 교육감은 제가 한 수업을 가르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후 그는 제 손을 흔들며 말하더군요. 당신은 자격증을 가진 캘리포니아 교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며칠 후 시청에서 저를 교육고문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수학 교육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지와 직함, 그리고 약간의 급여 인상이 있었습니다. 수학 동아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돌아왔습니다. 학교는 더 이상 저를 책임감 있는 경비원이 아니라 학교를 떠받치는 기둥처럼 대했습니다. 학생들은 더 일찍 왔습니다. 문제도 전혀 일으키지 않았죠. 저를 무시하던 선생님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문제아 학생들이더라도 제 말은 곧잘 따랐거든요. 한때 조용했던 스톡턴 고등학교의 구석은 이제 숫자, 그래프,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베켓은 여전히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저와 거리를 두더군요. 그리고 어느 날 오후 수업이 끝난 후 교직원 주차장에서 그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연석에 앉아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손을 약간 떨고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이전보다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베켓 씨,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시간 있으세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사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는 그것을 원망하며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패배한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한참 동안 멈춘 후 그는 다시 말을 했습니다. 저는 미 해병대에서 복무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2번의 파병을 나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었어요. 그 소년이 식당에서 총을 겨누었을 때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달렸어요. 학생들을 버리고 저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갔죠. 그는 눈을 닦았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칸다하르에서 모래 폭풍 매복 중에 패닉에 빠졌던 것처럼요. 군복이 저를 용감하게 만들 줄 알았는데 막상 입어보니 무서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는 얼굴에 벌거벗은 사람처럼 부끄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 우리가 모두 무시했던 노인인 당신은 얼음처럼 냉정하게 접근했고 총격범을 한 방에 떨어뜨린 다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복도를 순찰하러 돌아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내가 더 잘해야 했지만 당신은 나를 너무나도 작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제는 너무도 작아진 사내의 말을 계속해서 경청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서 복무하는 동안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수류탄 훈련 중에 공황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는 모두 앞에서 굴욕을 당했습니다. 베켓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덧붙였습니다. 남자는 한 번 패닉에 빠져 실수를 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후에 다시 일어섰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그 겁쟁이 녀석, 지금은 뭐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그는 자신의 공포를 극복했고 병사로서 군대 전역을 마친 뒤 특수부대 장교로 복무했어요. 그는 숱한 파병을 나가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했고 저와 비슷한 시기에 명예롭게 은퇴했죠.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갈 때가 있지만 그걸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은 내 수학을 봤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저를 존경하는 모습을 봤죠. 하지만 당신은 내가 이국 땅에서 홀로 슬퍼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아내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스톡턴의 고장난 사물함을 순찰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에 있는 집에 얼마나 간절히 있고 싶은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베켓 씨. 당신은 인간입니다. 즉, 우리는 서로를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눈이 젖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저를 용서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저 웃었어요.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름지기 한국인이라면 용서를 구하는 상대를 절대로 짓밟지 않죠. 이러한 포용의 정신이야말로 5,000년 동안 한민족이 망하지 않고 결속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제 수학 동아리에 나타났습니다. 지도교수가 아니라 학생으로서요.
그는 뒷줄에 앉아 노트를 펼쳐놓고 한때 지우려고 했던 노인에게서 조용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얼거렸죠. 당신이 저 대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낫겠네요. 정말로요.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씨앗을 심었어요. 저는 그냥 물을 넣었을 뿐이죠. 어쩌면 함께 무언가를 키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그게 바로 한국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들어올릴 수 있어요. 한국인들은 혼자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늘 함께 가죠. 그날부터 저희는 파트너로 일했습니다. 그는 이론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한국식의 효율적이고 쉬운 해결 방식을 가르쳐 주었죠. 그리고 저희에게 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수학 점수는 단순히 상승한 것이 아니라 치솟았습니다. 6개월 만에 스톡턴 고등학교는 주 전체 수학 성적에서 하위 10%에서 상위 10%로 뛰어올랐습니다. 학교 창립 이래 최초로 대학들이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학생들이 재능이 있으니 대학교 설명회를 열겠다면서요. 그리고 다시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스톡턴 고등학교 팀이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 예선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수학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교 문화가 변화했습니다. 학생들은 질문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공부를 하는 건 부끄러운 짓이고 스톡턴 토박이답지 않다는 패배적인 문화에서 이젠 서로가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건전한 문화가 자리 잡혔죠. 그리고 또래 과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고등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못하는 학생을 도와주는 게 당연시 여겨지지만 개인주의 문화가 팽배해 있는 미국에서는 절대로 남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거든요. 즉, 이건 기적과도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내 괴롭힘이 감소했습니다. 학교 밖에서는 지역 기업들이 주목했습니다. 캠퍼스 근처에 망해가는 서점에서 한국어 수학 문제집을 구해서 판매하기 시작했고 일주일 만에 매진되었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이 엄청난 인기를 끌기 시작했죠. 저는 인정을 요청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저 꿈을 꾸는 법을 잊어버린 아이들을 돕고 싶었을 뿐이죠. 제가 어렸을 때 다른 한국의 선배님들이 저를 도와준 것처럼요. 하지만 세상은 이 일련의 모습들을 전부 지켜보고 있더군요. 수학팀이 전국대회에 진출한 후 스톡턴의 한 지역 TV 방송국에서 짧은 코너를 방영했습니다. 경비원에서 수학 멘토로 미국 학교를 변화시키는 대한민국 할아버지. 그것은 작은 기분 좋은 이야기가 될 예정이죠. 그렇게 수학을 넘어서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선배가 후배를 돌보는 것처럼 저희 학교를 시작으로 점점 차가운 미국에도 따뜻한 한국식 문화가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고학년이 저학년들을 챙겨주며 공부를 가르쳐 준다거나 아이를 거의 방치했던 저소득 가정의 부모님들이 다시금 희망을 얻고 아이들을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마치 한국이 가난했던 시절에도 어떻게든 아이의 교육만을 시키려고 자신을 희생하던 부모 세대의 모습과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곳의 한국 문화가 점점 더 보급될수록 마을의 분위기와 성취도는 치솟아 올랐죠. 선생님들이 유명인들보다 더 존경받는 나라. 수학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숙달된 곳. 어른들이 사라지지 않고 이끄는 곳. 성공을 후배들에게 공유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한국이 지금의 인류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스톡턴에서는 이러한 한국식 방법이 매우 효과적으로 먹혀들고 있었죠. 솔직히 저는 그다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한국에서 가르치던 그대로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것뿐이고 한국 군대에서 배운 대로 그리고 한국의 어른들에게 배운 대로 행동했을 뿐이죠. 그런데 이러한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부분이 이곳 마을에서는 마치 바이블처럼 여겨지며 기적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니 이것만 봐도 한국이 얼마나 똑똑한 국가였는지 얼마나 성공적인 국가인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저는 제 조국이 자랑스러워 눈물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